네이버 쇼핑의 본질은 검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검색이 약해진다면 쇼핑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쇼핑이 망한다면 핀테크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검색의 특수성 때문이거든요.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다른 검색 엔진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든 다음에 이걸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깨진 거예요. 네이버 외부의 콘텐츠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이버 가두리 검색이 한계를 맞이하는 시점이 된 거죠. 네이버는 바깥 세상까지 검색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구글 MS에 밀리는 네이버 카카오 안방마저 내주게 될까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앞서서 제가 그래픽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래픽을 근거로 해서 요새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위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첫 번째 그래픽인데 올해랑 작년 5월 달에 평균 검색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 점유율이 조 두 개를 보면은 엄청 줄었습니다. 네이버가. 구글이 확 뛰었죠. 한 10% 정도를 네이버가 줄어든 걸 구글이 다 갖고 갔고, 빙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뭐 다음도 좀 줄어들고 있고, 요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시면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터넷 트렌드라는 곳에서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대부분의 기사가 이걸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요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재작년이랑 그 전년도로 가면요, 작년만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정말로 엄청나게 줄어든 건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2020년 5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구글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위기론이 나오는 게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은 이런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항상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왔던 안방마저 내줄지 모른다, 뭐 요런 위기론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근데 빙은 보시면 확실히 올라가곤 있네요. 예, 빙이 올라가는 건 있고 다음이 내려가는 건 있는데, 네이버 구글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요런 수치를 지금 믿을만 한 건지, 정말 위기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걸 보통 웹 리서치 도구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100% 정확하진 않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내부에서 집계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래도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이런 도구를 쓰죠, 실무자들이. 근데 이게 보통 다들 통계학적으로 표본을 일단 잡은 다음에 그 표본에 있는 이용자들이 그 디바이스에 설치된 솔루션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이용 패턴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걸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100% 정확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만 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코리안 클릭과 랭키닷컴이라는 그런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가장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이 둘이 양대 산맥인데, 나머지는 뭐 인터넷 트렌드도 좀 어느 정도 유명하고 뭐 다른 서비스들도 많지만 좀 이들만큼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들어 많이 쓰는 리서치 도구로서는 모바일 인덱스와 와이즈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바일 인덱스가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퀄리티 좋고, 또 실제 마케팅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정확한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아까 보여준 그 인터넷 트렌드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이거는 뭐 어차피 내부 데이터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근데 저 같은 경우 한 10년 넘게 좀 이런저런 도구를 썼었거든요. 이런 걸 기사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향을 보이긴 한데 다른 도구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완전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뢰한다고 이야기한 모바일 인덱스 기준으로 3사의 그 좀 월간 방문자 수를 봤어요. 보니까 5월 기준으로 네이버는 3,900만 명, 구글은 2,900만 명, 다음은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인터넷 트렌드가 조금 네이버의 약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네이버가 모바일 인덱스도 약세인 건 맞고요. 근데
인터넷 트렌드만큼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둘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인터넷 트렌드는 검색 쿼리 점유율, 즉 쉽게 말해서 검색어의 일종의 뭐 점유율을 잡은 거고, 제가 이야기한 건 MAU, 즉 월간 방문자 수를 이야기한 건데, 근데 대체로 MAU도 시장 점유율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네이버가 가장 많은 상황인 건 맞고, 근데 구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도 맞고, 다음이 약세인 것 맞다. 이건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빙도 제가 빙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근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지표를 좀 찾지 못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실제 주변이라든지 이런 상황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진짜 위기론인가 아니면 뭐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위기론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검색 점유율이 7대2대 1이었어요. 70%가 네이버였고 네이버. 20%가 다음이었고 나머지 다 합치면 10%였는데 이 구도가 지금 깨진 거거든요. 구글이 어떻게 보면 2등으로 올라왔고 거의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MAU를 늘려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는 저는 위기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말에 첨언을 하자면 아까 언급된 코리안 클릭과 랭키닷컴은 우리 웹 시대의 중요한 지표였어요. PC 있을 때요. 네,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조사하던.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웹에서만 이 검색도 하고 뭐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고 앱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앱으로 넘어가면서 이 코리안 클릭과 랭키닷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새롭게 등장한 뭐 모바일 트렌드, 모바일 인덱스, 모바일 인덱스 이런 데들이 새롭게 부상을 하는 거고, 검색 점유율 측면에서만 옛날에 코리안 클릭 지표를 가장 이제 사람들이 신뢰했었는데 그 지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졌고 아예. 그래서 검색 점유율 지표는 지금 NHN이라는 옛날 네이버의 네이버에서 분리된 회사죠. NHN에서 검색 점유율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네이버가 60% 초반, 62% 뭐 요 정도 나오고 구글이 한번 35% 안팎 뭐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점유율이 의미 있게 확 떨어졌느냐라고 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것만 보면은. 네. 아까 MAU 말씀해 주셨는데 그 MAU 관련된 차트도 하나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모바일 인덱스, 아까 말씀해 주신 모바일 인덱스인데 안드로이드 집계 보니까 MAU가 그거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중복 집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뭐 유튜브가 거의 카카오톡을 따라잡았고 네이버나 뭐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네이버, 유튜브 뭐 이런 쪽이 박빙이다.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수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접속하는 순위인 거죠. 접 사이트 순위 봤을 때 유튜브가 뭐 이거는 중복 집계일 테니까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구글이 오히려 네이버보다 높다. 뭐 이런 지금 수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수치들이 구글과 유튜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건 확실히 사실이다. 네. 이런 지금 집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로 구글을 요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 지금 아까 표에 인용된 그 조사는 샘러시라는 해외 회사의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종류의 조사 결과에서 해외 조사는 좀 많이 데이터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보통 패널 조사를 하는데 해외 조사는 글로벌로 패널을 뿌리고 글로벌에서 조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배정되는 패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의 숫자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해도 이 퍼센테이지에서 크게 차이 날 때가 좀 있어요. 한국의 모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 여론조사할 때 1000명 정도 보통 하는데 1000명으로 전국 조사에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도시의 지지율을 그걸 보고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듯이,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시장을 조사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저도 요 주제를 선정하기 하루 이틀 전에 아는 지인들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요새 네이버에서 검색하냐? 잘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한국 데이터는 네이버, 외국 거 찾을 때는 구글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구글에서 먼저 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로 좀 위기가 아닌가. 저만 해도 습관이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구글이 구글이.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검색 엔진이 이제 구글로 되어 있고 네. 외부로 오면은 구글 크롬 쓸 거 아니에요. 그쵸. 크롬은 대부분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네. 설정된 거 그대로 쓰니까 네. 접근성이 너무 편해요. 구글이 이 브라우저와 이 모바일 통해서 네. 이 검색을 좀 배포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지 더 말하면은 네네. 아까 제가 그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들 있잖아요. 시밀러웹 이런 데도 조사 기관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보면은 그 글로벌 기관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뭐 아까 그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죠. 아, 당장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네. 기자 입장에서는 특정 데이터가 나왔으니 나 이 데이터대로 기사를 쓰는데 내가 뭐 잘못이야라고 그렇죠. 그 데이터 자체를 검증해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 여론조사 나오면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라고 네. 기사를 쓰듯이 그렇죠. 기자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만한 거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방문자 수면에서 카카오가 이제 뭐 그 유튜브한테 추월 당할 것 같다라는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사가 그 해외 조사가 아니고 국내 아까 모바일 인덱스였기 그쵸. 때문에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이제 패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라서 그거는 조금 신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물론 데이터도 보지만 여러 가지 정성적인 데이터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주변에 뭐 이런 디바이스 환경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분명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거의 따라잡았거나 아니면 이미 따라잡은 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저도 팩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애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카카오톡을 못 해요. 유튜브만 쓰죠. 하지만 유튜브는 계속 보거든요. 아니 눈 뜨는 순간부터 유튜브는 한 10년 동안은 유튜브 완승이죠. 네. 이 나이 때는. 맞아요. 저희 애도 뭐 계속 유튜브만 봐요. 네. 실제로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이용 시간도 유튜브가 두세 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정말 실생활 밀착 서비스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좀 시그널링이 아닌가. 포털 사이트 의장님들께서 우리는 구글에 맞서서 지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위기론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위기는 없었어요. 되게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진짜 위기인가? 그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때 되게 어떻게 보면 선각자처럼 뭔가 이혜진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범수 국내 포털 대표님? 회사 대표님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그때부터도. 거고요. 예, 이미 네. 그때부터도 아 진짜 밀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현실화되지 않다가 이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실제 최근 들어서 내부 임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다들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 최근 들어서 위기감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기사 나오는 거는 사실 보면은 인용하고 있는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이유를 챗GPT에 되게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챗GPT 때문이라고? 이것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고요. 챗GPT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누적돼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위기의 근원지는 2014년, 15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핵심은 피기캐스트가 아니라 SNS였습니다. 뭐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그때 나왔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2014년, 15년 전까지는 네이버 생태계는 곧 인터넷 생태계였어요. 네이버 이꼴 인터넷이었는데 그 두 서비스가 그걸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나온 게 그게 거의 처음인데 얼핏 생각했을 때 이런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SNS고 네이버는 검색인데 그죠. 다른데 이게 왜 충돌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첫 번째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정된 이용자 수와 시간을 갖고 경쟁하기 때문이고 모든 플랫폼은 두 번째가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게 네이버 검색의 특수성 때문이거든요. 네이버가 수많은 외부 웹페이지를 잘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거를 독점적으로 다른
그 검색 엔진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게 만든 다음에 이걸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SNS가 나오면서. 다시 말해서 이용자들이 지식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걸 그 잘 가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훼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그렇게 하냐? 왜냐면 그걸 저도 네이버 고유 임원에게 물어봤는데 SNS는 연결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서 국내 이용자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국내 이용자하고도 우선적으로 소통하고 싶겠지만 해외 이용자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네이버는 그걸 해줄 수가 없고 근데 인스타라든지 탭은 그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균열이 난 거죠. 이게 성공 전략에 균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미 균열이 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은 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계속 검색 점유율이 유지하다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쓰레기를 딱 박은 게 있죠. 바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예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SNS는 그 연결의 사이즈가 다른데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돈을 줘요. 돈을. 크리에이터한테. 예. 근데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돈을 거의 못 벌단 말이죠. 뭐 블로그 광고 좀 하려고 하면 때려잡아요. 검색 품질 떨어뜨린다고. 근데 유튜브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수익 창출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 네이버 분들에게. 물론 뭐 나중에 증거 갖고 오세요. 전화해볼까요? 전화해볼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왜 돈을 못 벌게 해주냐. 솔직히 아웃스탠딩도 저도 창업만 했을 때 네이버 안에서 뭔가 블로그로 돈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시작하면 저 훨씬 리스크 없이 했을 텐데 그러네요. 안 해주니까 저 워드프레스 만들어가지고 SNS로 뭐 관종짓 하면서 어떻게 이용자 모으는 건데 제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제 성격도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네이버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트래픽과 명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뭐 이런 거. 그때 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아니 뭐 장사가 땅 파서 장사하나 다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돈을 안 준다니. 이 두 가지가 되게 좀 결정적인 이슈가 됐고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딜이 만드는 그런 생성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검색 시장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어떤 사이트 검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개개인들이 올린 이 정보들의 검색이었다는 거네요, 네이버도.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개개인들이 올린 정보들이 예전엔 네이버에 몰렸다면 지식인이나 블로그 뭐 포스트 이런 데 몰렸다면 이제는 인스타, 그 전에 페북 있었고 지금은 유튜브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어차피 거기서 할 필요가 없고 이쪽에 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건 그 페이스북과 뭐 인스타그램은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고 네이버가 처음에 한국에 뭐 97년에 설립될 때 이럴 때는 아직 한국엔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고 그러고 네이버가 맨날 주장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맨날 욕먹는 게 가두리 검색이잖아요. 가두리 검색을 한 이유는 외부에 그 가두리 외부에 고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단 가둬놓고 내가 고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도 만들어서 여기서 글 좀 써주세요. 뭐가 있어야 검색을 하죠. 네. 카페도 만들어서 글 좀 써주세요. 지식인도 만들어서 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자기들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인터넷에 익숙해진 거예요. 네이버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에는 별로 없고 네이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 가두리를 열어줄 이유가 없죠, 사실.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안에서만 가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다가 점점 이제 소셜 미디어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 네이버 밖에서 인터넷을 경험하는 게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외에 뭐 나무 위키 같은 이런 고품질인가요? 그럼요. 위키피디아 이런 종류의 고품질 콘텐츠들이 외부에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커뮤니티들 그런 커뮤니티들이 뭐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뭐 티스토리를 비롯하여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다른 블로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설치형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외부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네이버 가두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 외부의 걸 자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도 슬슬 외부 거를 검색해주고 또
그냥 가져만 오기엔 좀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 같은 거 좀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그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60%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첨언을 잠깐 하자면,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과연 가두리 가두리를 왜 쳤느냐, 이거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물론 고기가 없으니까 그걸 친 건데 나중에는 이걸 의도했냐 의도를 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의도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더욱 가두리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네이버에 몰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저는 머리 좋고 굉장히 영리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서비스는 해외의 모든 웹문서를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어 DB는 솔직히 말하면 다 이게 모으려면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어가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용자들에게 돈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기술 자체가 너무나도 취약해져 버린 거고 이게 부메랑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네이버도 상황을 알고 대응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투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SNS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뭐 1,000억 넘게 썼어요. 미투데이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는데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이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전략이 지금까지는 유효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액션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네이버가 지금 위기인데 돈을 때려받고 그 검색 서비스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 찾으려고 할 것이냐, 여기서 이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 서비스에 엄청난 돈을 또 그 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가정이나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최 대표님께서 내부 관계자 말씀하셨을 때 외국과 SNS로 연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외국이라고 조금 약간 갸우뚱했었는데 심 대표님 말씀을 들어서 좀 보충을 해보니까 결국 그 외국이라는 거는 네이버 외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네이버 내부의 세상이 우리 국내의 전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는 국내, 그다음에 외부는 해외 뭐 이랬었던 거군요. 근데 SNS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바깥 세상들과 연결이 사람들이 된 거고 그 맛을 알아버렸고 뭐 그런 이용자들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거는 셀럽들과 법인들의 태도 변화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싸이월드 담당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우리나라 페이스북의 계정 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막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김연아나 지드래곤은 솔직히 SNS 그 페이스북 해도 돼. 근데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 정말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산업 자체가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뉴진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네이버가 받쳐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받쳐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이들의 태도 변화가 저는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진짜 외국과의 연결, 글로벌성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아까 또 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커뮤니티 생각해 보면 진짜 예전에는 무조건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카페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 커뮤니티를 가면서 확실히 커뮤니티를 검색할 때는 네이버보다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그게 국내 검색할 때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외부에 콘텐츠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가두리 검색이 한계를 맞이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바깥 세상까지 검색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검색을 할 능력은 있죠. 있는데 예를 들은 거죠. 내가 어부예요. 근데 나도 좀 붕어도 잡고 잘 잡는 사람인데 갑자기 세계 1등하고 이 어부 대회를 하면 그건 쉽지 않겠죠. 그러네요. 상대가 세계 1등이네요.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군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대1로 경쟁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어록 중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12척의 배를 가진 회사고 그리고
그리고 구글은 정말 수백 척의 철갑선을 가진 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네이버가 의사결정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글과 정면 대결을 피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이지 않을까. 물론 뭐 하면 하겠죠. 근데 정말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글 때문에 우리 정말 힘들어요. 이게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짜 대단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해왔으니까 이걸 높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2척의 배가 있으면 망망대해서 싸우면 안 되죠. 울돌목으로 끌고 와야죠 적을.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울돌목을 딱 형성을 해놓고 그렇죠. 거기서 네.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망망대해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되다 그런 보니까 거죠. 네. 12척이 굉장히 세긴 세지만 이쪽이 너무 많으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와 멋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그 네이버의 전략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검색만 일단 집중해서 봤을 때 그 와중에 지금 카카오는 다음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2개 있는 게 줌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그나마 2개 크게 버티고 있는 게 네이버와 다음 검색인데 지금 약간 손 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손 놓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정말 궁금해요. 지난 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이후로 네.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정말 검색에는 1도 관심이 없구나. 쭉 여태까지 계속. 뭐 갑자기 요즘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쭉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검색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네. 뭐 새로운 뭐 검색 뭐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바도 없고 그냥 유일하게 하나 한 게 카카오의 샵 검색 정도를 그쵸. 이제 해본 거. 네. 카카오에다가 샵 검색을 붙여본 게 거의 유일한 노력이라고 보여져요. 뭐 사실 내부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뭐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검색점이 점점 떨어지는데 뭐 크게 관심을 가져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이제 카카오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뭐 이런 쪽에 모빌리티나 뭐 다른 영역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리소스라는 게 언제나 그렇잖아요. 뭐 모두에게 공평하게 리소스를 배분할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카카오 검색 쪽은 좀 소외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은 카카오에게 계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 분기당 1,500억까지 매출이 났었는데 지금은 1,000억 원으로 떨어졌고 한번 제가 한 3, 4년 동안 그거 실적만 떼서 봤는데 그냥 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 일단 물론 이게 다음 관계자분들에게 송구합니다만 서비스와 브랜드 자체가 좀 올드해졌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러게 이름도 안 바꿔요. 뭐 그렇죠. 카카오 검색 네. 이렇게 바꿀 만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 됐어요. 사실 뭐 카카오 다는 아니야. 거의 다 잘 됐어요. 택시, 페이, 은행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거의 뭐 몇천억 조 단위 지금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은 너무 매출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열심히 할 요인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 서비스예요. 다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뉴스 때문에 항상 정치권으로부터 계속 욕을 먹고 국가마다 끌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출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게 얼마나 좀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 문제도 항상 뭐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거나 그럴 동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아까 질문이 떼어내느냐였잖아요. 예, 예. 떼어내는 거 비슷하긴 한데 CIC라고 이제 사내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내 기업한테 이제 전권을 주는 거죠. 모든 예산 편성부터 뭐 인사, 뭐 재무 회계 다 전권을 주고 알아서 다음 포털을 운영해라. 카카오의 메인 경영진들은 그걸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장이나 아니면 빠르게 진출해야 되는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가 웹툰을 가지고 네이버 전체 전략에 웹툰이 묻어 있으면 빠르게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웹툰만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CIC를 만들어서 뭐 이제 글로벌로 진출시키고 이런 전략을 했던 게 이제 CIC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CIC를 했어요. 카카오도 다음 포털을 CIC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빠른 시장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한 것이냐 라는 건 사실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이미 굉장히 몇초된 시장이고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고 막 급변한 시장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했느냐? 나는 귀찮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게
본사에서 저것까지 신경 쓰기 귀찮다. 어. 본사는 지금 이것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음 검색 저기 뭐 지난 분기에 매출이 뭐 한 800억 정도 몇십억 났던데 그거에도 또 계속 줄어드는 또 그런 시장이고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귀찮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봐봐. 조금 되면 내가 매각할 거야. 이런 느낌이 사실은 느껴지는데 뭐 카카오의 그 공식 입장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AI를 해서 뭐 더 시장에서 강하게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그런 전략이라면 더 예산을 써야지 왜 떼어냅니까? 네. 그래서 다 아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많은 모기업들이 문제 자회사들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네. 일단 신경 쓰기 싫다. 첫 번째,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잘 되면 일단 냅둬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니들이 흑자 전환하거나 돈 벌면 일단 냅둬볼게. 근데 못하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뭐 많은 모기업들이 문제 자회사를 그렇게 대해요. 뭐 이게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하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곳이라서 검색에서 나오는 그 광고라든가 효율성은 좋은 편 아닌 건가요? 그 검색이 중요한 이유는 네. 검색 광고가 정말 효율성 높은 마케팅 툴이고 네. 이게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인데 네. 다음은 포털 차원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죠.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데 검색 차원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해졌어요. 아까 뭐 5%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정도의 점유율이라서 이제 뭐 내가 광고 주면 굳이 카카오에다가 다음 포털에다 검색 광고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카카오톡을 봐도요. 아까도 샵 검색 말씀해 주셨을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카카오 샵 검색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 잘 쓰긴 잘 쓰는데 다음 검색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UI가 다음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검색에 대한 품질을 깎아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카카오톡이 요새 또 그 카카오 뷰를 원래 세 번째 탭에다가 넣었다가 슬쩍 뒤로 밀었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톡이 콘텐츠 면에서 그래도 뭔가 얘가 포털 역할을 하려면 콘텐츠 면에서 뭔가 계속 받쳐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카카오 뷰 뒤로 밀고 그다음에 검색 뭐 CIC로 떼어내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카카오톡에서 놀게 해줄 만한 그런 유인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검색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대 이렇게까지 너무 귀찮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카카오는 콘텐츠 소비의 지렛대가 검색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톡 이 콘텐츠 소비의 어떤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세 번째 탭이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 탭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뭐 카카오톡 안에 다음을 하나 넣어봤다가 네. 그것도 좀 잘 안 됐고 네. 뭐 지금 카카오 뷰라고 표현하신 그것도 그 뷰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이용자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들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면 다른 이용자가 네 이용 그 콘텐츠 마음에 든다. 내가 구독하면 그 사람은 계속 큐레이션한 거를 볼 수도 있는 또 큐레이션한 사람에게는 약간 뭐 광고비나 이런 걸 좀 줌으로써 수익 아까 그런 돈 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콘텐츠 큐레이션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네. 사실 세 번째 탭으로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손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 목록 탭과 두 번째 채팅 그 방 탭까지는 많이 가는데 네. 세 번째 탭으로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안 번째, 가죠. 다섯 번째 점점 안 가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탭으로 이제 세 번째 탭부터 거의 죽은 탭이라고밖에 이게 말이 할 수밖에 없어서 세 번째 탭을 이제 활성화 시켜야 카카오 입장에서는 새로운 뭐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세 번째 탭으로 뺐어요. 이게 약간 습관 바꿔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콘텐츠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거라서 이번에는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사실은 카페 채팅방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전거 관심 있는 사람들 채팅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오픈 채팅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세 번째 탭을 이제 커뮤니티 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다음이 네이트처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네이트가 딱 지금 그랬거든요. 네이트 SK가 마음을 접었어요. 우린 포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검색 엔진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네이트판을 제외한 굉장히 많은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접어버렸고요.
그렇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그냥 전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매출이 300억 정도로 뭐 전성기에 비하면 반의 반토막 났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다음이 그런 전철 밟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이게 좀 바뀌려면 정말 어떻게 형태로는 피봇을 하던가 아니면 뭐랄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키맨이거든요. 누군가 키맨이 와서 한번 내가 다음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구조상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CIC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자칫 네이트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신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되게 다음이 괜찮은 서비스였거든요 진짜. 예. 진짜 되게 안타까우신 건가 보네. 다음 카페 진짜 많이 쓰고 한매일 아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네. 카카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카오톡을 열 때는 대부분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톡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이거에는 한계가 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도 하도록 만들자. 그게 커뮤니티죠 결국은. 네. 지금 그거를 하려는 지금 시도를 그래야 이제 그 탭도 활성화돼야 또 그 비즈보드 광고 하나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네이버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뭘로 변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좀 뻔하게 나온 얘기가 결국은 돈 되는 거. 쇼핑을 엄청 강화를 몇 년부터 시켜놨잖아요. 그럼 이게 검색 포털에서 아예 쇼핑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새 영업이익률이나 뭐 매출을 봐도 계속 매출이나 이쪽은 좋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그러면 이 검색 점유율이 낮아지더라도 이거 확실히 그럼 좀 변신을 하려는 모습인 겁니까 네이버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당연히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당연히 네이버 내부 경영진들이 누구보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들이 검색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존 그 방법론에 싸운다라고 하면 뭐 아마 SNS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거나 인수를 했겠죠. 뭐 계속 했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매출 비중을 보면 검색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네이버는 검색 기업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고, 커머스, 핀테크, 웹툰, 웹소설이 절반을 넘었고,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검색 사업은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성장성이. 근데 이것도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뀌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계속 검색 잡고 있어봤자 돈만 날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뒤처질 텐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고 되는 쪽에 집중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평가를 낼 수가 있고, 실제 뭐 포시마크에 뭐 2조 원 넘게 들여서 인수를 했고, 뭐 크림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자체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외부 차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이 세 개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커머스, 핀테크, 그 웹툰 웹소설이 왜 쉽지 않냐면, 커머스는 쿠팡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핀테크는 카카오와 경쟁을 해야 되고, 웹툰 웹소설은 글로벌에서 뛰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다 미션 다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아무리 네이버를 하더라도 전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과를 지금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좀 높게 볼 만하다,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네. 네이버의 검색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맞아요. 이거는 팩트인데, 이게 네이버 검색이 매출이 줄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검색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성숙한 시장인데도 한 10% 정도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커머스나 웹툰 이쪽에 워낙 빨리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가 커진 거지 검색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검색 매출이 50% 이하로 줄어든 건 네이버한테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듣고 보면 네이버 잘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당장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그 돈벌이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 그 네이버 검색을 우리 최 대표는 검색을 좀 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쇼핑의 본질은 검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은 검색이 약해지면 존재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결국 상품을 이제 내가 뭘 살지를 찾는 그 과정에서 검색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네이버는 그걸로 쇼핑 시장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만약에 약해진다면 네. 검색이 약해진다면 쇼핑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쇼핑이 망한다면 핀테크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 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라고 볼 수 이게 두 가지로 꼭 나눈다면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면 사실 다른 신사업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색을 강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좀 거기 내부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지금 광고팀과 콘텐츠 팀이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왜냐면 지금 예전에 안 하던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검색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광고를 넣는 게 두 번째인데 지금 그 원칙이 지금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걸 포기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색은 일단 추가 리소스는 최대한 적게 쓰면서 최대한 잘 방어를 하려고 할 테고 근데 신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검색도 잘 되고 정말 신사업도 잘 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그렇게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인텔도 그랬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피부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남은 기업들이 계속 하나씩 포기하면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죠. 물론 지금 당장 어려움은 없겠지만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조금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전에 거를 포기하면서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들을 당연히 계속해 가는데 네이버는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전께 그 성공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검색이 성공의 발판이 됐다고 하면 그 전으로 또 더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콘텐츠로 검색이 흥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이버를 보면 뉴스 많이 났죠 예전보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니 포스트니 뭐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잘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콘텐츠 자체를 좀 유튜브한테 내준 상황이면 이 콘텐츠 쪽이 안 받쳐주면 검색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검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쇼핑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신사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서 콘텐츠 쪽을 이렇게 계속 놔도 되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잘하고 싶은데 이용자들이 더 이상 네이버 가두리 안에 안 머무르는 특성이 있는 거지. 요즘 블로그가 그 젊은 층한테 은근히 먹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계속 이 젊은 세대가 계속 콘텐츠를 네이버 안에서 생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한 뭐 돈 주는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는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애플, 아마존, MS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본진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독점성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현금 능력을 기반으로 락인을 하면서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본진이 이게 단단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본진이 계속 허물어진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좀 굉장히 큰 리스크고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와의 한번 그 경쟁 관계를 좀 보고 싶은데 저만 봐도 이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검색 시장이라는 판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네. 유튜브가 이거를 더 크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유튜브가 많이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네이버 다음에 갖고 있던 이 검색 시장을 갉아먹으면서 유튜브가 갖고 가고 있는 건지 유튜브라는 이 서비스가 네이버나 다음에 미치는 영향력, 뭐 공격성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분야에서는. 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을 사실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문 지식을 검색할 때는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했죠. 구글 가서 하고.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뭘 검색했어요? 주로 뭐 맛집 찾는 거나 뭐 연예인 정보나 뉴스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네이버에서 했거든요. 점점 이제 또 블로그 검색이 유용한 게 많았어요. 뭐 how to 요리하는 레시피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이제 how to나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런 거 네이버에서 많이 봤죠. 근데 점점 특히 how to가 유튜브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 왜냐면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쉽죠, 쉬워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검색의 유용성이 하나씩 줄어들기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뭐 이제 맛집도 예를 들어
성시경의 네, 그렇죠. 이런 거 먹을 봐야죠. 텐데를 보는 게 더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진 가치가 네.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 쇼핑은 여전히 강하지만 쇼핑 검색은 여전히 강하지만 나머지 영역들이 여행 하나씩 특히 이거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갖고 있던 장점이 점점 약간 갉아먹혀지는 네, 그렇죠. 느낌이네요. 근데 저도 잠식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손쉬운 확장 전략은 락인이거든요. 기존 서비스 트래픽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면 다른 기능들 계속 추가해가지고 이용자를 계속 늘리면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지금 딱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UCC만 보는 채널 어떻게 보면 서비스였는데 지금 뭐 커뮤니티 기능도 붙고 굉장히 SNS라든지 검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랑 통합해가지고 계속 이용자의 레거시와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자체가 동영상이 아닌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 패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냥 검색 엔진에 뭐 이렇게 단어 입력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또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잘하잖아요. 딱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거의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스마트 TV로 유튜브로 검색한 적도 있었어요. 1, 200년 전에 뭐 정보를 책으로만 봤는데 TV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온라인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온라인 동영상은 이미 20, 30년 전에 나왔지만 그게 대중화될 수 없는 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뭐 서버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휴대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면서 고스란히 TV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4대 매체, 과거에 있던 전통 매체 중 TV가 가장 압도적이고 나머지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가면서 컸잖아요. 그게 똑같이 저는 이게 재현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되게 무섭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구글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튜브를. 저는 안드로이드 쓴 지가 좀 돼서 그 안드로이드 쓰다 보면 요새 맨 왼쪽 탭으로 가다 보면 뭐 삼성 TV가 나오거나 아니면 구글 그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뉴스가 처음에 계속 해줬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구글 검색이랑 유튜브 검색 제가 유튜브 본 시청 이력을 다 엮어서 뉴스 보건까지 해서 제 관심사를 거기서 계속 뉴스를 추천해 주거든요. 끝없이 나오죠. 끝없이 나와요. 정말 요새 네이버 뉴스보다 거기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하나하나 갖고 있었던 거를 구글이 하나하나 갖고 가는데 그 자신의 서비스들 연계된 걸로 점점 뺏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의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도 추천해줘요. 그 맨 왼쪽 탭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튜브를 갖다가 뭐 구글을 갖다가 뉴스를 갖다가 막 이러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가두리가 구글 가두리가 생기는 것처럼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요. 망망대해가 구글 가두리죠. 우린 울돌목이었는데 저긴 태평양이네요. 우주가 그러니까 지구가 나의 가두리다 이런 느낌이죠. 야,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챗GPT, 그냥 빙챗 저희가 이제 빙신이라고 불렀었는데 빙챗이 이 검색 시장을 뒤집어 놓는다. 이 기사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저는 빙챗 뭐 그런 지각 변동은 솔직히 체감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또 검색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몇 년, 어떻게 보면 거의 7, 8년 걸쳐서 일어나는 건데 챗GPT는 이제 막 개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는 좀 회의적인 편이죠. 근데 당장 그 뭐랄까 일단은 좀 챗GPT의 이제 검색 그 연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건 맞다.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뭐 수백 개의 이제 쿼리를 입력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검색은 굉장히 어쨌든 뻥은 안 치거든요 전혀. 어쨌든 이제 검색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챗GPT는 물론 이게 쓰는 능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걸 진짜 일로 썼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상용화까지 저는 좀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상용화까지.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LLM 그 모델이 이게 검색 시장에 당장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걸린다는 건 얼마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라는 다시 거는.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하죠. 근데 IT 업계 워낙 빠르니까 그것도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몇 년 내에? 제가 이게 맥북이잖아요. 네.
여기 엣지가 깔려 있어요. 네네네. 살면서 맥북에 엣지 브라우저를 깔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요?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실제로 이 균열이 엄청난 그 뚝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균열은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아주 잘 쓰시는 분인가 봐요. 그 빙챗이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구글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는 빙챗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분이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안 해보셔서 비교를 못 네네.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점유율도 아까 뭐 0.몇 %에서 지금 2.몇 %로 올라왔잖아요. 뭔가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자 경험에 지금은 이제 테스트 삼아 뭐 잘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이용인 것 같고 실제로 내 비즈니스와 내 어떤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아까 봤던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 심 대표님은 엣지 브라우저의 기본 그 검색 창을 뭘로 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브라우저를 엣지로 표준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빙챗을 하고 싶을 때만 가서 보죠. 그럼 거기서 검색을 아예 안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빙챗 검색. 구글 바드랑 빙챗 이쪽 중에서 어디가 나중에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빙챗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까도 접점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접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은 접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브라우저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품질이 뭐 유사하다고 본다면 구글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대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라는 또 이 접점이 하나 있어서 비즈니스 용도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접점을 이겨내는 거는 압도적인 그 기술력이 아니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서비스 세계에서 지원군이 생겨서 이기거나 뭔가 판바뀐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붙으니까 확 바뀌었더라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게 있어야 마치 뭐 하늘에서 뭐 신의 병사가 뛰어나오듯이 그래야 뭔가 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뭐 그 AI 기반으로 뭔가 판이 바뀐다면 뭐랄까 이제 구글 바드라든지 뭐 빙챗 뭐 이런 걸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챗 GPT가 정말 검색 서비스 전용 검색 서비스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브랜드 속에서 뭔가 나와야 이렇게 확 바뀌지 뭔가 뭘 붙었다 이런 거는 그냥 붙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저 챗GPT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요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맵 안에 정보들을 많이 때려놓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서 최근에는 또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글 맵에 그 3D 내비게이션 기능을 AI 기반으로 넣어서 교통량 같은 것도 그냥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뭐 날씨 변화도 거기에 아예 메타버스처럼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구글 맵을 올해 내에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봤고 최근에 네이버 검색 위기다 이런 게 나올 때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이버 지도에다가 맛집을 이제 많이 때려 넣겠다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검색을 요새 뭐 챗GPT에서 하신다고 하고 바드에서 한다고 하고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 창, 구글 검색 창이었는데 이 습관 자체가 혹시 바뀌는 거 아닌가? 이게 바드로 가고 빙으로 가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로 가는 거를 이 업계 사람들은 본 게 아닌가? 우리 습관이 바뀌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정보는 확실히 구글보다 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두리 양식이었으니까 로컬 기반의 검색을 네이버 지도에 집중시키려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좀 맞게 생각한 겁니까? 이 네이버 지도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인 건 맞습니다. 그 기억나시나는 모르겠는데 구글과 네이버가 지도 반출 문제로 한 몇 년, 한 7, 8년 전쯤에 5, 6년 전인가요? 거대한 전쟁 여론전을 펼친 적이 있죠. 네. 구글은 지금 법적으로는 이 고정밀 지도는 해외 서버에 저장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구글은 그거를 한번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정부는 이제 이게 예외적으로 뭐 허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네이버가 여론전으로 절대 안 돼.
이거 국가 안보 뭐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글 지도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서버를 들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여론전을 펼쳐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네이버 편을 들은 건 아니고 하여튼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구글 맵이 정말 구렸죠. 네. 네, 정말 지금도 3D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은. 구린 이유는 어차피 고정밀 지도가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그래요. 구글에 이제 서버 들고 한국으로 오면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있고 뭐 그 지도 서비스가 서버 하나 들고 온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뭐 지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런 문제로 이제 일단 제도적으로 네이버가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이 지도 면에서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카카오 지도 같은 것도 경쟁 먼저 달려갔는데 카카오가 말씀드린다시피 카카오는 다음에 서비스할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지도였죠. 네, 원래.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개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네이버가 이제 사실은 뭐 지도 시장은 평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도는 로컬 비즈니스 하는데 무조건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는 로컬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여전히 많고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예약 이런 거 다 로컬 비즈니스거든요. 이거 다 지도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플레이스 맛집 찾았는데 뭐 지도가 없으면 그걸 못 가죠. 네. 또 뭐 예약했는데 예약한 데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당연히 지도를 굉장히 강화시킬 로컬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중에 어쩌면 네이버가 슬금슬금 뭐 배달앱도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마 지도, 플레이스 이 기반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네이버 안에서 그 LBS 조직이 그 지도 서비스 조직이 그렇게 큰 힘을 갖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몸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 산업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랑 연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프로테크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문제는 상생 이슈가 있어요. 모빌리티는 만약에 뭐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이분들과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프로테크는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약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되게 포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네이버 지도 이용자가 2천 몇백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고 그것도 트래픽도 진짜 많고 열성 유저들이고 그래서 분명히 네이버가 모빌리티와 프로테크 분야에서 분명히 이걸 연동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가 잘 되려면 결국 이게 맵이 잘 돼야 되는데 맵이 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도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프로테크, 모빌리티 둘 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막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가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달리면 금방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프로테크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부동산 있지만 그걸 당연히 지도안으로 통합이 통합이 약간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네이버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을 실어준 게 커머스, 핀테크, 웹툰, 웹소설인데 근데 여기에 뭐랄까 프로테크랑 모빌리티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는 내부적으로 아마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런 건 좀 있군요. 아무튼 저런 지금 세대별 상황까지 한번 지켜봤고요. 오늘 한번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구글과 MS까지 한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에는 진짜 위기인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한번 두 분께 여쭤봤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구글과 싸워서 그 로컬 플랫폼이 이기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게 방패치기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한국 데이터가 뭐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서버가 아닌 해외 기업, 해외 서버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난리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네이버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좀 우리의 뭐랄까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좀 조금은 하고 싶네요. 참고로 러시아도 구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요? 얀덱스도 이제 점유율을 잃었고요. 심지어 그 얀덱스 본사는 러시아를 떠났어요.
그 러시아 정부가 자꾸 이제 검열하고 이러니까 네. 그 검색 엔진 너 가져라 하고서 떠났어요. 저희 댓글 보니까 야후재팬은 네. 일본에 있지 않냐? 야후재팬은 야후재팬이라 서비스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그 야후인데 거기에 있는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뭐 90% 이상 구글이 점유하는 시장이죠. 그럼 이제 유의하게 남은 한국 시장이군요. 유럽을 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은 플랫폼이 하나도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미국한테 가서 좀 잘해줘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뭐 이 데이터 좀 보호해줘 이런 식의 이제 유럽은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플랫폼이 없는 거는 좀 서럽죠. 예. 그래서 저도 여담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해진 창업자가 공개석상에서 되게 구글과의 정말 그런 투쟁 이런 얘기를 스토리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자기는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그 언더독이 이기는 그런 만화를 늘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벤처 펀드를 만드는데 그게 스타워즈에서 독립군 기지명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철학이라든지 기업 문화가 그게 굉장히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구글과의 뭐 투쟁 혹은 우리 독립적인 우리 활동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만 좀 제언을 드린다면 좀 공격적으로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좀 안타깝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무 네이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규제하거나 좀 뭐 옥죄버리면 진짜 그 경제적인 우리나라 그런 손실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페이스북 당하는 거 보면 거기는 안 바뀔 테니까 거기는 미국에서 해먹을 테니까 미국도 계속 그 빅테크가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럽이야 그냥 선처를 바랄 뿐이죠 사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유럽은 항상 유럽연합에서 법 세게 만들어 네, 갖고 그렇죠. 어떻게든 제재를 해보려고 이제 그 정도밖에 근데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솔고 예약관 고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 구글이 끊어버리면 다 피해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좀 그 상황까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규제 기관이 좀 고민해줄 필요가 있죠. 자꾸 유럽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유럽이 자기가 소유한 빅테크나 플랫폼이 없으니까 규제를 세게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미국 기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세게 만들면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요. 보통 유럽이 저런 거 만들었대, 우리도 만들어 볼까?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없는 나라에서 해외 기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를 우리 기업한테 그 규제를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정말 스스로 자신을 때리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좋아요 읍소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찍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네이버 다음 우리나라 서비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광고하실 게 있으십니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 컨퍼런스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컨퍼런스고요. 하나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인데 하나는 보안이 주제고요. 하나는 데이터 관리가 주제입니다.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아, 저도 하나만. 네네네. 아니야, 아웃스탠딩이 저희가 단톡방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독자 단톡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업자를 위한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이미 꽉 찼고요. 창업자를 위한 단톡방이 지금 한 660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분이 창업자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인증을 해야 됩니다. 명함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help@outstanding.kr로 명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p@outstanding.kr. 그러니까 창업자분들만 되시는 거죠? 창업자와 대표 그리고 공동 대표나 공동 창업자까지 괜찮습니다. 네, 정말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2주에 또 재밌는 소식 한번 주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